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연기금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솔입니다. 여러분, AI를 활용한 연기금의 리스크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기존의 방법이 뭐가 문제일까요? 기존의 방법은 과거 데이터, 즉 정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고요. 외대라고 하는 전형적인 정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계라고 하는 미래를 예측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외대 14년, 13년째 있는데요. 아직도 외대를 만난 이후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왜 AI를 활용한 연기금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예측은 왜 틀릴까라고 하는 거네요. 에르난 코르테스 더글러스 박사라고 하는 전 하버드 대학 석좌 교수이고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요,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항상 경제가 건강하다고 주장한대요. 왜냐하면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에 경제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니까 당연히 경제가 좋다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실패한 이런 거시경제 펀더멘털을 똑같이 사용해서 미래를 가늠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뭔가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이 자본시장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새롭게 경제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목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정형 리스크와 질적 불확실성의 시대가 무엇인지 정의해 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방식, as is 방식인데요. 현재 과거 데이터, 즉 정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것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정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뭔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투비라고 해서 AI를 이용한 위험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정형 리스크와 질적 불확실성의 시대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이후를 전형적으로 비정형 리스크, 질적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921년도에 케인즈랑 나이트가 정의한 건데요. 나이티안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정량적으로 묘사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확률적 분포를 묘사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케인즈는 이걸 예로 전쟁이나 사회복지제도, 혁신 등을 들었는데요. 공통점은 역시나 확률을 과학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위험,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특정 가능한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질적 불확실성은 왜 중요한가 살펴보면요. 첫째, 위험이 없으면 금융산업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은 원래 위험에서 사업 기회를 창출해 왔기 때문에요. 보통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기꺼이 정성적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금융에서 질적 불확실성 관리는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게 분명합니다. 실제 요즘 느끼고 있는 코비드-19도 시작일 가능성이 높고요. 미래는 비정형 리스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바이러스 이런 질병 이외에도 기후변화, 패권 경쟁, 인공지능의 영향, 인구 구조, 양극화 등 문제가 될 만한 질적 불확실성이 인류에게 아주 산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코노미스트가 2020년 8월 4일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IMF나 월드뱅크의 굉장히 과도하게 긍정적인 이런 예측들이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IMF나 월드뱅크의 과도한 예측이, 과도한 긍정적 예측이 무슨 말을 만들어내냐면 그런 해당 정부의 예산 집행이라든가 그리고
뭐 채권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존의 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리스크 관리 방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연기금들은요, Value at Risk라는 걸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중에서 파라메트릭 바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알파, 신뢰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1.65, 2.326 되는 알파라는 거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시그마 그리고 W0 현재 포트폴리오의 가치인데 이 시그마 P가 문제입니다. 이 시그마 P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시그마 P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연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의 분산, 공분산 행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분산, 공분산 행렬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분산, 공분산 행렬의 추정에 과거 데이터가 활용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밸류 리스크의 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비드 19 이후에 모 기금의 바한도 소진율을 체크해 봤는데요. 뭐 바한도라는 걸 설정해 놓고 실제 현재 포트폴리오가 그 바한도를 얼마만큼 소진하고 있는 걸 측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이 정도 시점일까요? 이 정도 시점에 코비드 19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바한도가 이 사건 터지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실제 금융시장은 이 이후 V자 반등을 통해서 급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 대부분 1년 데이터를 활용하는데요. 과거 1년 데이터를 활용해서 밸류 리스크를 측정하는 그 한계 때문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참 뒤에 바한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V자 반등이 지속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바한도가 급격히 증가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한도 소진율 증가로 위험 자산의 투자를 중지시키고요. 기존 중장기 위험 자산 등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문제라는 거죠. 굉장히 후행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밸류 리스크의 후행성을 금융지수들과 금융지표들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 빨간 선이 코스피 200 지수를 말하는 거고요. 파란 선은 밸류 리스크 값을 말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200은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밸류 리스크 값은 모 기금의 밸류 리스크 값은 계속 이렇게 증가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요? 과거 1년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1년 동안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후행적인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네요. 비슷하게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인 V코스피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V코스피 지수가 역시나 그냥 일반 지수와 반대로 위기 상황 때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밸류 리스크 값은 꾸준히 계속 증가했고 증가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나 밸류 리스크 값이 굉장히 후행적인 지표인 걸 다시 한번 금융지표들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정형 데이터에 기반한 파악값은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정성적 평가 및 가치 판단에 의존 중입니다. 시의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일단 바한도를 초과한 상황이나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정말 이 밥값이 뭔가 위험을 잡아내고 있는데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성적 판단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양치기 소년 기억나시죠?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밸류 리스크 값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늑대가 나타났어요라는 게 계속 거짓말하니까 밥값을 믿지 않다가 결론적으로 늑대가 실제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밥값을 왜 측정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선행적이지 못하면 차라리 동행적이라도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형 데이터를 정말 버릴 것이냐, 뭔가 정형 데이터에 희망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과거 1년 데이터를 활용한 밸류리스크 값을 활용했더니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이 1년 내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짧은 과거 자료를 활용한 변동성을 측정해 보면 어떨 것인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존 과거 1년 자료를 활용한 변동성을 살펴보시면 이거에 따라서 측정한 밸류리스크 값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건이 터지고 한참이 지나서 계속 큰 상황을 발생하고 있네요. 근데 과거 20일의 자료를 활용한 변동성은 어떨까요? 이 그래프에서 파란 선이 과거 20일 자료를 활용한 밸류 리스크 값인데요. 보시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역시나 급격히 증가했다가 V자 반등 이후 역시나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짧은 기간을 활용한 변동성을 이용한 밸류 리스크 값은 역시나 동행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줄어드는 걸 즉각 반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방식대로 과거 1년 데이터를 활용한 밸류 리스크 대신에 이 짧은 과거 자료를 활용한 변동성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JP모건이 만들어낸 EWMA 방법을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죠. 보시면 역시나 파란 그래프인데요. EWMA 방법을 활용해서 코스피백과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V자 반등과 비슷하게 변동성이 커졌다가 다시 급격히 줄어드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와 달리 완만하게 줄어들죠. 왜냐하면 EWMA는 최근 데이터의 가중치가 더 크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영향 있는 게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EWMA 방법을 활용해도 현재 밸류리스 값이 위험을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의 응용 결과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빨간 그래프는 과거 1년 데이터를 이용해서 채권 시장의 밸류앤 리스크를 측정해 본 거거든요. 역시나 완만하게 커지고 있네요. 근데 과거 20일 데이터나 그리고 EWMA 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과거 20일 데이터고요. 파란 선이요. 그 다음에 이게 EWMA 데이터인데요. 역시나 사건이 터져서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더 1년 데이터를 활용한 것보다 위험이 줄었다고 현재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뿐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과거 짧은 데이터나 EWMA 데이터를 활용하면 뭔가 정형 데이터를 활용해도 현재 상태를 좀 잘 반영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옵션 시장의 임플라이드 볼 데이터를 활용해 본다는 거죠. 실제로 1992년도 9월 달에 브리티시 파운드화가 굉장히 평가절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옵션의 임플라이드 볼이 이 사건 터지기 직전에 급격히 증가해서 이 환율의 변동성을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MA60이라고 하는 60일 데이터를 활용한 과거 60일 데이터를 활용한 역사적 변동성 값이나 EWMA 값은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서 나중에 변동성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옵션의 임플라이드 볼을 이용해서 미래 변동성을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모 기금에서도 이 옵션 임플라이드 볼을 이용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존의 방법은 일간 데이터, 데일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변동성을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논문들에 따르면 인트라데이 데이터,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가 되겠죠. 5분 간격이라든가 1분 간격의 이런 고빈도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기존 일별 데이터를 활용한 데일리 데이터를 활용한 것보다 예측력이 되게 뛰어나더라. 특히나 환율 변동성 예측에 뛰어나더라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별 데이터 대신에 일중 데이터를 활용한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은 팩터 모델, 매핑 메소드를 한번 활용해 보라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방법들은 이런 연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들 간의 서로 간의 분산, 공분산 행렬을 각각 추정해서 위험을 측정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가운데 커먼 팩터 하나를 두고요. 이 커먼 팩터와 각 자산들 간의 센시티비티, 관계를 파악해서 이게 바로 매핑이 되는 건데요. 이 매핑 방법을 활용해 보면 미래 변동성 예측에 더 유용하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렇게 기존의 방법처럼 변동성을 측정하지 말고 그냥 그건 내버려 두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정교화해서
뭔가 위험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방법은 일단 히스토리컬 시나리오를 활용해 보는 건데요. 자본주의 역사에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상황을 실제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팩터 푸시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디셔널 시나리오 어널리시스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컨디셔널 시나리오 어널리시스는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키 베리어블을 설정해 놔서요, 커먼 팩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스테매틱 시나리오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나리오를 내가 가정하는 게 아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나리오를 컴퓨터한테 만들라고 시키는 거죠. 이렇듯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미래 위험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는 일반적인 상황의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는 또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미래 예측의 마지막 방법으로 위기인식 지수라는 걸 또 활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CT의 MRI,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지수인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 기금의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국제 금융시장, 국내 외환시장, 국내 주식시장, 국내 신용지표 여러 가지 거를 반영하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위기인식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미래 위기를 만들어 보겠다, 예측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엔 사실은 대부분의 동행적 지표들의 포트폴리오일 뿐이기 때문에 선행적인 지표가 아닌 동행적인 지표라는 한계를 또 노출시키는 거죠. 지금까지 그 정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한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과거 20일이나 60일 등 짧은 과거 자료를 활용한 변동성, 그리고 EWMA 방법, 그리고 옵션의 내재 변동성, 그리고 고빈도 자료, 팩터 모델, 매핑 메소드라고 불리는 방법, 그리고 좀 더 정교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인식 지수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이것들 모두 다 나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이런 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희망들을 개선시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보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에 AI를 결합시켜서 리스크를, 미래를 예측하는 뭔가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미래의 모습, AI를 이용한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I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그린 미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요. 은행의 리스크 관리 담당자 A씨가 출근을 합니다. 시간을 탔더니 시나리오 3개가 떠 있대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인공지능이 10개 시장의 변수랑 비정형 데이터 341개를 토대로 해서 655만여 개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는데, 이 중에 3개가 가장 확률이 높고요. 이 3개 확률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S&P 500 지수가 87%의 확률로 하락했다는 알림을 알려준대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A씨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 AI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키워드는 사실은 3가지인데요. 일단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구나. 그 다음에 빅데이터.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는구나. 세 번째, 기존의 정형 데이터와의 결합을 하는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최종적으로 인간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AI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그리는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살펴드리면 한다 파트너스의 사례인데요. 2006년 12월 11일 글로벌 금융 위기를 앞둔 시점의 의미망을 살펴보면 뭔가 부정적인 뉴스가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다른 회사인 딥서치 회사의 시스템을 활용해 본 건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을 키워드로 넣었을 때 대한항공과 관련된 다른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비정형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회장인 조원태 회장을 넣었을 때 조원태 회장과의 관계인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대한항공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을 했을 때
이거를 긍정과 부정 점수를 만들어 가지고 긍부정 점수를 만들어 보면 부정 점수가 많아질 때 뉴스가 혹시 많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일 때 뉴스가 많아지고 이걸 통해서 점수화를 만들어내 볼 수 있는 거고요. 역시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프라고 해서 저도 갖고 있는 FRM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만들어내는 국제재무위험관리 전문가협회에서 AI 리스크 관리 설문조사를 했대요. 2018년 12월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 서비스 산업 종사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결과를 살펴보면 이미 81%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프로세스의 자동화라든가 신용평가, 데이터 클렌징 등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향후 지금 현재 AI를 활용하지 않는 전문가들도요. 향후 3년 내에 머신러닝이라든가 자연어 처리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AI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가장 좋았던 점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데이터 인사이트 확보에 굉장히 유효했다는 좋은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응답자들이 얘기를 한 건요. 일단 아직은 AI 기술 도입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AI 활용 기술에 격차가 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이미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AI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도 앞으로 3년 내에 모두 다 AI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활용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AI 등의 기술 활용 등이 필요할 건데요. 살펴보면 역시나 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리스크 관리는 후행적일 수밖에 없다. 동행적이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완벽한 선행적 지표 개발은 모든 경제나 재무학자들의 꿈이자 드림일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뭔가 비정형 데이터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인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RFS에 나온 결과에 따르면 코퍼레이트 컬처도 이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게 RFS에 실렸습니다. 역시나 이런 우리 학자들도 비정형 데이터를 눈을 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은 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보조 수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당연히 단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고요. 처음에 에비던스를 수집하고 성공 에비던스 수집하고 리스크 관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런 선행적인 위기 지표들이 사실은 변동성을 선행적 측정하다 보니까 변동성 지표 자체가 변동이 클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인내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AI 시스템에서 인간과 기계의 보안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시스템을 구분하더라도요, 인간의 경험이 가미되지 않는 이상은 그 AI 시스템에 충분한 성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데이터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생산하는 시각적인 정보랑 각종 지표들을 인간이 해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그 금융결제회사인 페이팔에서 여러 가지 사기 거래가 관찰이 돼서 이 사기 거래를 찾기 위해서 AI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대요. 근데 AI 알고리즘을 해커들이 찾아내고 여기에 대한 적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AI가 수상한 거래를 파악을 하고요. 그걸 인간이 나중에 검증을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서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AI와 인간이 결합해야만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발표 내용을 살짝 정리해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밸류 리스크 방법 그리고 그걸 이용한 리스크 관리 방법은요. 효용성이 좀 떨어지더라. 후행적이더라.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대안들이 있었는데 이 대안들도 한계가 있더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AI 시스템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시스템 요것들을 이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고 요것들을 이미 도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3년 이내에는 이 도입의 효과가 더 크게 발휘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주의할 점은 어쨌든 AI 시스템은 어쨌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실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과 기계가 그냥 분리돼서 하는 게 아닌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채택되어야만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소입니다. 제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